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8월 7일날 시행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9회 시험 대비를 위한 우리 쪽집게 특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디오 상황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우리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여러분 오디오 상황 확인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기본적인 내용, 우리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차 시에 해당되는 파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1과목과 4과목이 1차 시 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5분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빅데이터 분석기사 우리 두 번째와 세 번째 과목이 두 번째 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강의의 내용은 교환을 배포해 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최근에 실시됐던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8회로 참고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또 우리 시험과 관련성이 있는 ADP 시험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 갖고 와서 우리 해당되는 특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올해 10월, 11월에 새롭게 ADP 과정 등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과정과 ADP 필기 과정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과목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만 합격 파트만 논해서 말씀드리자 한다면 1과목과 4과목은 전체 과목의 우리 주력 과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과목 바로 ADP, ADSP와 공통되는 파트가 많기 때문에 1과목에선 최소한 4문항 이상, 14문항 이상 득점하셔야 되고요. 우리 4과목 역시 14문항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 14문항이 흔들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파트에서 합격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빅분기 필기 파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나중에 여러분이 실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4과목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파트의 작업형 제2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4과목의 모형평가 파트는 꼼꼼하게 학습하고 시험에 임하실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파트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 분석기사 1과목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입니다. 해당되는 21년부터 해서 우리 22년 8회까지 해당되는 출제 빈도를 보고 있고요.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약간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빅데이터 특징 또는 개인정보법 제도 파트 또는 데이터 분석 계열 파트 또는 데이터 비식별화 파트, 데이터 저장 파트가 계속 끊임없이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기타 다른 ADSP 또는 ADP 시험과 달리 기출문제 유형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는 어느 파트에서 주로 출제되고 있는지 출제 섹터만 참고해 주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80문항 중에서 전년도에 출제됐던 동일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5% 미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출제 유형, 경향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자, 파트별로 우리 간단하게 세부적 목차별로 해서 핵심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8회 기출문제를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과거에는 난이도별로 따지게 되면 상, 중, 하가 있다면 상에 관련된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난이도 하에 관련된 문제, 과거의 문제에서는 난이도 하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됐던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의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난이도 하의 문제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편이고 점점 난이도가 레벨이 중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의 출제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빅데이터 특징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키워드별로 정리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우리 1번서부터 10번까지 관련되어 있고요. 특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끊임없이 우리 시험 문제의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3번에 관련된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4번은 우리 나중에 우리 데이터 저장 파트에 가시면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장 방식에 따라서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 소제목 4번처럼 데이터베이스 파트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카테고리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소제목 4번과 같이 해당되는 RDBMS와 NoSQL 제품을 구분하는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제목 6번 보도록 할게요. DIKW는 우리 공통적인 파트의 출제 키워드입니다. ADP 파트에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빅분기 파트에서 언제든지 관련된 문항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파트죠. 자, 소제목 7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개념을 구분할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요. 물론 관련 기출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베이스와 DW 중간에 우리 데이터 레이크가 있고 운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ODS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10번 ETL의 기능,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변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그때 쓰는 도구를 ETL이라 하게 되고 각각 ETL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어요. 제가 우리 8회 시험부터 레벨 가중치가 점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기본적인 정의를 물어보고 답을 하는 문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그 내부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빅분기 필기의 출제 유형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같은 문제 NoSQL과 기타 종류 저장 방식을 구분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3번은 굉장히 출제 가중치가 높은 파트입니다. 5회 문제 역시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의 특징을 구분하는 예라고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형과 반정형을 구분하는 키워드 또는 비정형의 종류 등을 물어보는 출제 유형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시험 문제 세부적인 내용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출제 키워드별로 여러분한테 말씀 또 강의 드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8회 문제에서 비정형 데이터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해당되는 2번, 3번, 4번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1번에 나와 있는 거래 데이터 대부분 정형화된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물론 ADSP에도 있지만 동일한 문제는 없습니다. 거래 데이터, 우리 CRM 데이터, SCM 데이터 모두 다 이런 정형화된 테이블 형태라 할 수가 있고 자, 1번은 정형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8회 문제에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정량적 개수 변화라 하는 것은 이산적, 딱딱 떨어지는 개수 변수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걸 연속형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은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기출문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아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은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해당되는 2회 문제, ETL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4회 문제, 바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넘어가기 전에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이런 원시 장소를 우리는 데이터 레이크라 하게 되고 우리 해설에 보시면 ODS라고 있습니다. 운영 데이터 저장소라고 있죠. 자,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데이터 레이크와 운영 데이터 저장소를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데이터 레이크는 말 그대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갖고 있는 데이터 형태인 반면에 운영 데이터 저장소 ODS라는 것은 관계형 RDBMS를 갖고 있는 데이터 형태입니다. 물론 해당되는 목적도 서로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이 중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DW로 넘어갈 때 이와 같은 두 개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 구분하는 게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회 문제 앞에서 했던 우리 기존에 나왔던 출제 문제 반복된 문제였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데이터베이스 계열의 문제는 반드시 한 문항에 가중치 문항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빅데이터 가치 파트 보도록 합니다. 출제 키워드에 보시면 5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와 같은 1, 2, 3, 4, 5번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어 왔습니다. 특히 3번과 4번은 ADS-B와 공통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우리 시험 문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5번에 가트너의 비즈니스 분석 유형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가트너의 비즈니스 분석 유형 4가지를 정의하는 문제가 이 파트의 출제 가중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이와 같은 빅데이터 3V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각각 볼륨과 벨로시티, 볼라이어티와 벨로시티와 관련된 4가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옳은 것을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 할 수가 있고 나머지 개념 왜 틀렸는지 해설에 여러분 표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우리 빅데이터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이라 하게 되고 데이터의 퀄리티, 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해당되는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출문제가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많죠. 왜 그러냐 하면 약간 텀이 있고 2회에 출제가 됐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가트너의 비즈니스 분석 유형 4가지는 분석을 해야 되고 진단 분석 또는 묘사적 분석 또는 처방 분석 또는 예측 분석 각각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 언제든지 우리 시험 문제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은 빅데이터 조직 및 인력 파트에서는요, 우리 8회 문제에서 해당되는 파트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번 9회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제 키워드 보게 되면 분석 주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뭐 집중 구조, 분산 구조, 기능 구조로 구분하게 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량도 하드와 소프트 스킬을 구분하는 문제 3번과 4번은 해당되는 분석 역량을 평가하는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 문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5번의 문제는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련된 계열의 문제고 우리 5번과 3, 4번 해당되는 문제 계속적으로 출제될 가중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1과목에서 여러분이 수험생의 대부분 득점 분포는 높습니다. 우리 앞에서 대부분이 ADS-B를 합격을 하고 이 파트로 넘어오기 때문에 공통 교집합이 많은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1과목에서 14문항을 꼭 득점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 달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2과목, 3과목 가서 난이도를 구현했을 때 그 부분에서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이 학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반복 해독하면서 학습의 내용적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시간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한 시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가성비 있는 학습을 제가 말씀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해당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2회 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또한 여러분 메모가 가능하다면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가 4가지가 있죠. 그죠? 뭐 표준화 체계부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기존의 ADP와 ADS-B 문제에서 많은 문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될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플랫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회, 3회 때 어떤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냐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둘러싸이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와 같은 에코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뭐 주기포도 있고 임팔라도 있고 하이브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 기능과 역할을 알고 있는 것이 출제 포인트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그동안 한 1년 반, 2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는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되는 3번도 역시 우주도 하나의 에코시스템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회 문제. 해당되는 우리 빅데이터 플랫폼 계층을 각각의 목적, 기능에 따라서 우리는 3가지로 구분하게 되고 해당되는 사례를 주어지게 되고 어떤 플랫폼에 속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고 우리 가중치가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회 문제에 관련된 스파크는 해당되는 인메모리 기반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에코시스템을 물어보는 스파크에 관련된 정의 문제였고, 이와 같은 5회 문제 또는 앞에 나와 있는 3회 문제가 이번 9회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출제됐던 8회 문제에서는 간략하게 빅데이터 플랫폼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를 난이도 하라고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와 같은 간략한 정의 문제가 출제 증가세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대부분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중급 레벨의 문제로 점차적으로 출제 유형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의 개념 구분하는 것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머신러닝의 학습 기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 문제에서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또는 강화학습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준지도학습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전위학습의 정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제 유형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5회 문제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도 5회 때 출제가 됐죠.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환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교환은 프린트 하거나 또는 해당되는 노트북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법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법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반드시 익명 처리하는 건 아니라 가능하다면 익명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명정보라는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따라서 익명정보를 배부 또는 공유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해당되는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3회 때 출제가 됐고 8회 때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을 갖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법 제도 파트죠. 자, 우리 챕터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계열 파트인데요. 우리 기존에 있던 ADP, ADSP 파트와 공통적인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파트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분석 주제 유형 4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번 9회 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3회 문제에서는 마스터 플랜의 정의를 물어봤습니다.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분석 과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단기 과제는 세부 이행 계획 세우고 우리 장기 계획은 우리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분석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여기 2회에 나와 있는 분석 주제 유형 4가지에 관련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분석과제 발굴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유사한 ADP 시험 문제에서도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이번 차시에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출제될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었고 하향식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 탐색 단계에서는 단순한 나열식으로 반복적 탐색을 한다는 게 오답이었고 이와 같은 하향식 접근 방식은 점점 구조화된 형태, 계층화된 형태로 해서 어떤 카브 조직의 정답을 찾아가는 방향을 하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출제 유형 1번에 올바르지 않은 보기의 정답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문제를 보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ADSP 또는 ADP 문제와 빅본기 필기 문제는 조금 차이를 느끼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와 유사한 다른 기타 시험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문제고 이와 같은 출제 유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분석 방법론 계열이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우리 꼼꼼하게 학습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KDD와 크리스피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는 반드시 한 문항 또는 두 문항의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각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체계화된 절차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KDD, 크리스피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프로세스 순서를 알고 있는 건 기본적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요. KDD에서 중요한 파트가 데이터 전처리 파트죠.
크리스피 DM에서는 피드백 구간이 우리 세 구간 존재하는데 그 세 구간인 구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크리스피 DM은 4개의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층 구조를 구분하는 문제,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3개의 계층 구조를 갖고 있죠. 역시 프로세스 순서와 각각 페이스와 태스크와 스텝 어느 계층에서 어느 부분의 태스크에서 생성이 되는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반드시 이 파트에서는 최소 한 문항이 출제된다라고 여러분이 예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과정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파트에서 데이터 분석 과정이 아닌 것 또는 이외의 문제처럼 이렇게 분석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특정 우리 계층 구조를 구분하는 문제가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만큼은 기존에 있는 ADSP 또는 ADP 문제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틀려서 안 되는 문항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 역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데이터 분석 페이스 단계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크리스피 DM, KDD에서는 무조건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데이터 유형별 수집 기술이 있는데요. 각각 웹문서를 어떤 기술로 수집하느냐 또는 파일은 어떤 걸로 수집하느냐 기타 등등 이와 같은 대상, 우리 수집 대상에 따라서 분석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오해 문제도 해당되는 문제고요. 두 문항 역시 FTP 웹 로그가 잘못된 거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하는 거 API라 했고 이와 같은 분석 대상에 따라서 어떤 수집 기술을 갖고 있느냐 출제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별 특성에 따른 분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우리 앞에서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정형 데이터의 특징 스키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반정형 데이터, 메타데이터의 특징 기억해야 되고 반정형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꼭 알고 가는 것이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는 데이터 변환의 수집 데이터 저장 형태인데요. 자, 보시면 우리 여기 아래에 보시게 되면 테이블에 보시면 분산 파일에 관련된 거에 바로 가운데에 있는 HDFS라고 할 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계열이 바로 RDBMS, NoSQL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테고리가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는 거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와 같은 관련된 문제가 뒤에 보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데이터 비식별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 교재를 갖고 있다면 어느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라 한다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총계 기법 중에 라운딩 방법과 재배열 방법은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8회 문제에서 특징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가명 처리와 총계 처리 또는 데이터 값 삭제, 데이터 범주와 데이터 마스킹을 간략하게 물어봤다 한다면 주요 세부 기술을 구분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기존보다는 약간 차별화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빅분기 필기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총계 파트에서 우리 총계와 부분 총계, 라운딩과 재배열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세부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범주도 마찬가지예요. 랜덤 라운딩과 제어올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데이터 마스킹에서도 이미 잡음 추간과 공백과 대체 이런 특징을 알고 가는 것이 기존의 출제 유형과 다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출제됐던 8회 문제에 보시면 데이터 재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항이 등장하게 되면 난이도는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문제가 정보관리 기술사 파트의 출제 유형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에서 해당되는 출제 비식별화 기술을 갖고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하실 때 각 과목마다 우리 필기 문제에서는 3문항에서 4문항 정도 난이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빅분기 필기 과정은 고득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거는 ADP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부분에 남은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고 반복 해독하는 거 우리 시험에 우리 강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품질 검증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에서는 품질 검증 파트에서는 정형 데이터의 품질 기준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파트에서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정형 데이터 품질 기준 파트입니다. 품질 기준의 완전성에 관련된 개념, 유일성과 유효성, 일괄성과 정확성에 대한 개념,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프로파일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오류를 잡아내는 작업을 데이터 프로파일링이라 하게 되고, 그 데이터 프로파일링의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메타데이터 수집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념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2회 때, 5회 때 보시면 관련된 우리 정형 데이터의 품질 기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2회 때 프로파일링에 관련된 메타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빅데이터 저장 방식 파트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항의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의 저장 방식입니다. 특히 우리 GFS와 하드웨어 HDFS, 아키텍처와 각각 우리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 해당되는 마스터의 역할을 하는 거,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의 역할을 아는 거 중요하고, 그 아키텍처의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저장 방식은 아까 저장 방식에 따라서 분산 파일 시스템 방식과 데이터 방식이 있다고 했고, 데이터 방식은 크게 다시 RDB 방식과 NoSQL 방식으로 구분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만 구분하더라도 최근 8회 문제와 관련된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등장했어요. 자, 이와 같은 구글 파일 시스템, 분산 파일 시스템의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고, 구글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 시험 문제,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HDFS에 관련된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의 각각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죠. 이와 같은 사회 문제, 분산 파일 시스템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8회 문제 보시면 분산 파일 시스템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번, 3번, 4번 다 분산 파일이었고요. HBase는 NoSQL의 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NoSQL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계열에 있는 저장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분산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저장 방식의 서로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문제, 우리 출제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간략하게 1과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1과목에서는 크게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ADSP와 ADP 문제, 서로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1과목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제가 제공해드린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교재를 갖고 계시든 간에 공통적인 출제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기껏 해봐야 이틀 남짓한 시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1과목은 필기에서 주로 활용되는 파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이론 파트에서 중요한 파트가 있고요. 이런 필기 파트에서 여러분 실기 파트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 개념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1과목은 필기 파트에서 중요한 전략적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4과목은 실기 파트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과목은 꼭 여러분이 꼼꼼하게 학습하셔야 되고, 4과목에 관련된 모형평가 파트는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실기형에서 활용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이해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오늘 과정은 크게 2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시는 1과목과 4과목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자, 1과목과 4과목이 배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수험생의 득점 분포를 고려해서 만든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 4과목은 전략 과목이고 전체적으로 14문항을 목표로 해야지만 여러분 2, 3과목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4과목에서 주요 출제 포인트를 보면 아무래도 평가 지표가 중요하죠. 해당되는 분류 모형의 평가 지표, 회귀 모형의 평가 지표를 각각 구분하는 문제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 실기 파트하고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화면의 테이블에 보시면 과대적합에 방지하는 것들 4가지가 있고요. 매개변수 최적화와 관련된 우리 경사관법 파트가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맨 마지막에 정보 시각화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요 4가지 출제 포인트에서 최소 7문항에서 8문항을 배정받고 있는 것이 4과목의 빅데이터 결과 해석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사과목에 보시면 유달리 우리 시험에서는 인포그래픽이 끊임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문항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 뒤에 나와 있는 분석 모형의 결과 활용, 또 모니터링, 리모델링 파트는 출제 가중치는 떨어지지만 전체 이 네 가지를 합쳐서 한 문항 정도 배정이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사과목의 빅데이터 결과 해석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모형을 보게 되면 우리 분석 모형 최종 모델 선정 과정에서 고려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모델의 일반화 능력이라는 것 또는 특성의 중요도, 교차 검증의 결과 등이 충분하게 활용해야 되고, 모델의 자기 상관성이라는 것은 시계열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유형이 최근에 출제되었던 8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가지표 보도록 할게요. 회귀모형의 평가지표와 분류모형의 평가지표, 또는 분류모형의 또 평가지표 중에 ROC를 물어볼 수도 있고 향상도 곡선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비주학습이라는 평가지표, 우리 실루엣 개수를 물어볼 수가 있고, K평균 군집에서 엘보 기법을 통해서 최적의 K수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 평가지표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3문항 이상 확보되는 문제라 할 수가 있고, 필기 문제를 떠나서 실기 문제에서 여러분이 작업형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 배경 지식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꼼꼼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귀모형의 평가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결정 개수도 있고, MA 값도 있고, MSE 값도 있고, 기타 등등 값 등이 있습니다. 물론 결정 개수 값은 크면 클수록 좋고, 나머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평가지표는 오차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자, 이와 같은 문항들 여러분 언제든지 수식을 물어보게 되고, 이 수식이 어떤 형태인지 알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건 8번과 9번, 10번에 등장하게 되는 회귀모형 분석할 때 등장하는 평가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ABP 문제에서 이와 같은 멜로CP 값이나 AIC 값, BIC 값을 물어보는 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이 한 번쯤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할 파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멜로CP 값 수식을 이렇게 쓰게 되고, 앞에 있는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시그마 제곱 SSE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바로 분모가 MSE 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위에 분자라는 것은 특정 변수의 잔차 제곱 합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요 값은 뭐냐면 어떤 MS 값을 예측하는 하나의 평가 지표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뒤에 나와 있는 N은 표본의 크기고요. P는 우리 독립변수의 숫자입니다. 이건 모형의 복잡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멜로CP라는 것은 회귀분석에서 모델의 예측 편향과 분산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최근에 ADP 문제 33회 문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쯤에 한 번쯤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자, 이와 같은 부분 여러분 한 번쯤 제 교환을 공유해 드렸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AIC 값이랑 BIC 값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수식을 보게 되면 약간 조금 다르죠. 자,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 분석 독립변수 수가 많아지게 되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은 서로 공통적인 부분인데, AIC 수식과 여러분 보시게 된 BIC 수식을 보게 되면 약간 수식이 달라요. BIC가 훨씬 더 많은 변수의 수가 증가하게 될 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이 BIC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첫 번째, 물론 이 두 가지 평가 지표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둘 간의 차이를 알고 있는 게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빨간색으로 제가 둘 간의 차이점에 관련된 부분을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을 했고, 여러분이 기억할 둘 간의 차이점 꼭 기억하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항은 요 분류모형 평가 지표 한 단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류명의 평가지표 너무 중요하죠. 이건 공통적인 평가 파트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류명의 평가지표 정확도부터 시작해서 프렉시전값, F1값 또는 리콜값, 여러 가지 특이도값, 제가 거듭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항이 출제될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 최소한 한 문항, 많게는 두 문항은 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에서 기존에 우리
좌측에 있는 게 예측값이었고 위에 있는 게 실제값이었잖아요. 자, 기존에는 왼쪽이 실제값이었고 맨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것이 예측값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답이 두 개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상당수 발생했던 것이 8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재현율과 민감도는 어떻게 구했나요? 실제값이 양성인 케이스 중에서 예측값이 양성인 케이스가 우리는 recall, 우리 민감도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셔야지만 이런 혼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8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OC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ROC 곡선에 관련된 부분 오래간만에 출제가 됐고 우리 4번 문제 AUC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수하다. 우리 AUC 값은 ROC 곡선의 밑면적이라 할 수가 있고 이 가장 우수한 AUC 값은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X의 값은 0, Y 값은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난이도 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분석 모형 진단 파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석 모형 가정 조건에 대한 부분이 정규성 부분이 있고 회귀 모형의 잔차 진단 파트가 있는데요. 우리 회귀 분석 모형은 3과목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1, 4과목을 꼼꼼히 하게 되면 우리 시험은요. 2, 3과목이 약간 수월해지게 됩니다.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2, 3 과목이 좀 더 편해질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차검증 파트는 우리 시험 문제 100%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교차검증하는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홀드아웃도 있고 K폴드도 있고 또는 K폴드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LOCV도 있고 LPOCV도 있습니다. 또는 계층 폴드도 있고 그죠? 몬테카를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를 내리는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죠.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검증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고 최근에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여기 선형 회귀 분석을 할 때 우리 LOCV 교차 검증은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통 비선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리브 온 아웃 교차 검증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회귀 분석에서는 최소 작업법을 위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잖아요. 따라서 한 번 모델을 만들어주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문양이 정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와 같은 이용의 문제가 상당수 증가하고 있는 것이 빅분기 필기의 현재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수의 유의성 검정은 우리 빅분기 실기 파트의 제3유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설 검정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파트는 여러분 실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파트가 모수의 유의성 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8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회 문제에서는 두 비율의 우리 가설 검정을 세울 때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검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이런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지만 각 비율의 차이를 검정하는 추정값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율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P1의 추정값이 0.7이라 할 수가 있고 P2의 추정값 0.67,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두 비율의 차이를 물어보는 검정 통계량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또 다른 영역에 있는 사조사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 자, 8회 같은 문제, 이거 굉장히 새로운 유형이라 할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도 약간 좀 이해할 뿐입니다. 자, 이거 참고사항으로만 여러 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적합도 검정에서는 범주형 자료 분석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4과목에서 한 번 더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꼼꼼하게 여러분 학습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대적합 방지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했습니다. 무조건 한 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과대적합을 방지하는 4가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되는 5의 기출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와 같은 과대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규와 선형회귀 방법을 쓰게 되죠. 리치와 라쏘와 관련된 파트입니다. 자, 5의 과대적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비선형 모델보다 선형 모델에서 자주 발생한다. 과대적합이라는 것은 모형의 복잡도가 올라가게 됨으로 인해서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과대적합이라고 하죠. 오히려 복잡한 비선형 모델에서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죠. 따라서 왼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에러가 높아지는 언더피팅이라 하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오버피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언더피팅이라는 것은 하이 바이어스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오버핏은 하이 베리언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모델의 복잡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과대적합이 된다라고만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회 문제에 등장했습니다. 인공신경망에서 과대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해당되는 정답 매개변수의 증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매개변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모형의 복잡도는 증가하게 되고 과대적합의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8회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개변수 최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시험에서도 또 8회에서 최근 문제 출제가 됐고 적어도 매개변수와 우리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는 서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파라미터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나요? 경사각법 대표적인 파라미터,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은 일단 분석자가 설정해 주는 것이고 그 설정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예외사항이 있다면 우리 그리드 서치 방법, 랜덤 서치 방법 또는 베이지안 서치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를 중간에 바꿔낼 수는 있습니다. 조합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중간에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확률적 경사광법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출제 유형을 갖고 있고요. 매개변수 최적화에 관련된 부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결국에는 하이퍼 파라미터와 파라미터를 구분하는 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해당되는 데이터를 한 개의 데이터만 쓸 것인지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배치 타입, 미니 타입 또는 확률적 경사관법으로 구분하게 되죠. 이와 같은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 가능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신경망을 할 때 분석자가 설정해주는 값은 상당히 많은데 즉 하이퍼 파라미터 값은 상당히 많은데 학습률과 이 기록의 이동거리는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죠. 학습률이 커지게 되면 이동거리는 확실히 커지게 되고 학습률이 작아지게 되면 이동거리도 작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4회에 출제됐습니다. 자, 하이퍼 파라미터의 최적화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파라미터 경사관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경사관법에서 배치 크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관련된 주요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렸고, 자, 배치 크기는 훈련 속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모델 성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출제 유형 계속적으로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8회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 과정 중에 변하지 않는다. 항상 변하지 않는 건 아니고 우리 하단에 나와 있듯이 하이퍼 파라미터에는 특정 조합을 찾아보는 우리 최적화 조합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방법, 대표적인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8회 문제 오답이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분석 모형의 융합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의 개념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부스팅 알고리즘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등이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포인트가 4과목의 첫 번째 분석 모형 평가 및 계산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분석 결과 해석 및 활용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데이터 시각화에서는 꼭 두 문항 이상을 배정받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 시각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정보 시각화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 분포, 관계와 비교, 공간 시각화로 구분하게 되고 이 시각화 파트를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문제가 최소 두 문항 또는 한 문항이 반드시 출제 가능치를 갖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와 같은 개별적인 우리 분포 시각화에는 예를 들자면 파이 차트와 도너 차트가 있는데 파이 차트와 도너 차트의 차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분포 시각화의 사례를 보여주게 되고 즉 트리맵의 사례를 보여주게 되고 이와 같은 시각화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보 시각화 파트는 우리 시험 문제 가중치 있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강론 파트가 바로 1번서부터 5번이 각 시각화의 종류를 물어보는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인포그래픽의 출제 가중치가 높다 했잖아요. 매번 한 문항에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인포그래픽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인포그래픽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을 물어봤고 인포그래픽은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걸 용량 데이터로 보여주는 건 아니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포그래픽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어떤 분석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이 인포그래픽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픽 안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많은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너무 많은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 시각화의 전달성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분석 모형 전개 파트에선 전체적으로 이 하단 부분에서는 한 문항 정도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분석 모형의 고려사항이라든지 또는 분석 모형을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떨 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사 과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4과목이잖아요. 4과목을 반복해서 회독한다는 건 상당한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요약을 하도 힘들고 너무 간략하게 해도 우리 시험 득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상 점수를 맞추기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전체적인 4과목을 만약에 집중해서 하라고 한다면 1사 과목을 일단 집중하라고 합니다. 1사 과목은 어느덧 우리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이 3년 동안 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출제 경향, 유형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사 과목을 반복해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5분 쉬었다가 두 번째 차시 시간 할 때 제가 이 과목과 3과목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봐야 할 곳 또는 모니터링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 등을 두 번째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우리 51분이고요. 정확하게 5분 있다가 56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잠깐 쉬었다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